때는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 밤이 깊어 이경을 막 지나는 무렵이었습니다. 35의 과부 서연은 이웃집에서 동무들과 길쌈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드는 어둠이 무서워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던 그 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고도 부러운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는 밤, 그녀의 발걸음이 이웃집 민준의 담장 앞에서 저도 모르게 멈추었습니다. 처마 밑은 고요했고 초승달만이 희미한 빛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정적을 깨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 서방님. 거기는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정말이지 허리가 끊어지겠어요. 여인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이어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부부가 정을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담장 틈새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민준과 그의 아내가 서로를 다정하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긴 아내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켰고 그 소리가 너무 커 화들짝 놀라 달아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물을 2바가지나 들이켰지만 가슴속 타오르는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부채질을 해봐도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풀벌레 소리마저 그녀의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부러워 보이기는 처음이로구나. 이 박복한 내 인생, 내 팔자란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서연의 가슴은 용광로처럼 들끓었습니다. 16 꽃다운 나이에 시집가 보니 신랑은 겨우 13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밤만 되면 어미 치마폭을 파고들듯 그저 그녀의 치마를 베개 삼아 잠들기 바빴지요. 겨우 20살이 넘어 사내 구실을 하나 싶더니 지병으로 얻은 잔기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정 한 번 나눠보지 못하고 신랑은 황망히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청산과부가 된 서연은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데에만 매달렸고 2분마저 돌아가신 지난해부터 이 넓은 집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 팔자를 한탄하고 있자니 닭장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빛 아래 동네 젊은이들이 담을 넘어 닭을 훔쳐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런. 얘야, 이 도둑놈들아. 거기 서지 못해. 서연은 문을 박차고 나가려다 주저앉았습니다. 에휴, 아니지. 이 밤에 소리쳐봐야 과부가 드세다고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나 오르내리겠지. 모르는 척하는 편이 낫겠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과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이튿날 서연은 곱게 접어둔 천을 들고 저작거리 끝에 사는 중매쟁이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저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저를 과부라고 무시하며 닭도 훔쳐가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뜬 것이 제 탓입니까? 홀로 된 것이 그리 큰 흉입니까?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아이고, 서연아 씨. 어쩜 이리 늦게 찾아왔는가? 원래 안방에 사내가 없으면 얕보는 법이지. 듬직한 사내 하나가 떡 버티고 있어야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법이야. 마침 며칠 전에 초로의 서생 하나가 조용한 재치자리를 찾는다며 기별을 넣었지. 중매쟁이의 말에 서연은 두 볼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그 사내분께 어울리기나 하겠어요. 정신 차려. 아씨가 어디가 어때서? 아직 맵시가 살아있고 눈빛도 초롱초롱한데. 그 서생이야말로 자네한테 딱 맞는다니까. 그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일주일 후 서연은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서생과 간소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조촐한 혼례를 마친 뒤 서연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단 이불을 꺼냈습니다. 몸을 씻고 머리를 곱게 빗은 서연은 사내와 나란히 안방에 누웠습니다. 서방님. 그럼 이제 우리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대에 부푼 얼굴로 말하는 서연을 흘긋 쳐다본 서생은 어쩐 일인지 헛기침만 하며 얌전을 떨었습니다.
밤은 깊어가도 사내의 손끝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밤을 그냥 이렇게 넘기실 겁니까? 뭐니 해도 우리의 첫날 밤인데 제가 조금 서운하지요. 허. 내 몸이 사실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오. 폐를 끼치긴 싫습니다. 패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서로 처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니 어서. 서연이 서생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이게 또 무슨 변고란 말입니까? 이 서생은 산에 구실을 못하는 몸이었던 것입니다. 무안해진 서생은 그대로 등을 돌려 잠을 청했고 서연은 텅 빈 이부자리에서 허탈한 눈빛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녀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다시 중매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한창 세대 기본 내고 있어야 할 사람이 어쩐 일이야. 얼굴이 왜 그리 죽상인가? 어르신. 부부로 산다는 것이 밤마다 말없이 등을 돌리고 잠드는 것을 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짜 부부 아니던가요? 나 원참. 허우대는 멀쩡하더니 속이 고장난 양반이었구먼. 내 미안하게 되었네. 이건 아니 될 말이지. 결국 혼인은 무효가 되었고 하룻밤 만에 파혼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서연의 처지는 더욱 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가난하지만 성실한 농사꾼 강민호는 오래전부터 같은 마을에 사는 서연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기를 훌쩍 넘긴 노총각으로 가진 것 없고 외모도 보잘것없어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리 고운 여인을 평생의 반려로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허나 내게 그런 복이 있을 리 없지? 꿈 같은 이야기로구나. 하루는 민호가 장터에서 동료 농사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서연의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여. 서연 낭자만큼 얼굴 곱고 손재주 좋고 생활력 강한 여인이 또 어디 있단 말이오. 허, 이복의 민호. 자네가 어찌 그리 과부 사정에 밝은가. 그리 좋으면 차라리 장가를 들게나. 에이, 서연 낭자 같은 분은 나 같은 놈에게는 그저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지. 바라볼 수는 있지만 가질 수는 없는. 그러던 중 민호는 서연이 서생과 파혼한 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저런. 저 망할 사람들이 또 입을 함부로 놀리는구나.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지?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을 보여야겠다. 하지만 용기를 내 다가간 민호에게 서연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저는 이제 다 포기하고 살랍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지긋지긋해요. 저를 좀 내버려 두시오. 민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을 바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녀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한밤중 서연의 집담을 넘어 닭을 훔치려던 도둑들을 민호가 붙잡아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놈들. 감히 네 집인 줄 알고 함부로 들어온 것이냐. 다음부터 한 번만 더 이 집 담을 넘으면 그땐 내 쇠스랑으로 혼쭐을 내줄 테다. 추운 겨울, 서연이 몸져 누웠다는 소식을 들은 민호는 장터로 달려가 가장 좋은 겨울배를 샀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서연의 집 대문 앞에 배 한아름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기운을 차린 서연이 장터에 나와 지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민호가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말도 마시오. 죽다 살았지 뭐요. 헌데 누가 고맙게도 대문 앞에 겨울배를 놓고 갔지 뭡니까? 그 덕에 살았지요.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그 모습을 본 민호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이듬해 봄, 서연이 산에서 고사리를 꺾고 있을 때 민호가 휘파람을 불며 나타났습니다. 어이쿠, 누가 이리 새벽부터 산을 올랐나 했더니 서연 낭자 아니시오. 올해 고사리는 맛이 어떻소? 서연은 짐짓 못 들은 척 허리를 더 숙였습니다. 이 고사리라는 놈이 제철에 먹으면 맛이 아주 그만이지. 내가 또 고사리 나물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내가 먹으려고 캐는 것이니
당신이 먹을 고사리는 직접 캐시던가. 그만하시오. 어찌 그리 눈치가 없소. 나는 이제 사내에 대한 풍문이라면 지긋지긋하단 말이오. 아니, 나는 그저 낭자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 동정 어린 친절은 싫습니다. 그런 식으로 옆에서 얼쩡거리면 오히려 사람 망신만 시키는 거 모르시오. 서연은 몸을 획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민호는 그 차가운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몸살 기운이 심해진 서연은 배숙이라도 해먹으려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꿀 장수에게 큰돈을 주고 지리산 토종꿀이라는 것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진짜 꿀은 위에 얇게 덮여 있었고 그 밑은 전부 값싼 조청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 비싼 값을 치렀는데 이 인간이 나에게 사기를 쳤단 말이야. 서연은 분노하여 다시 장터로 달려갔지만 꿀 장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장날 서연은 마침내 주막에서 나오는 꿀 장수를 발견했습니다. 여보시오. 지난번에 내게 판 꿀, 가짜지요? 이게 전부 조청이지 않소. 내 돈 어서 돌려주시오. 어이, 취한다. 내가 당신한테 꿀을 팔았다고.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사기꾼이 어깨를 밀치자 서연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못 보내요. 같이 관하로 갑시다. 당신이 가짜 꿀을 판 사기꾼이라고 동네방네 소리치기 전에. 진짜 귀찮게 구는구먼. 이래서 계집은 상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과 함께 사기꾼은 발로 꿀단지를 걷어찼습니다. 항아리는 산산조각 났고 서연은 충격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사기꾼은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고 서연은 분함과 창피함에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민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그 왈패 놈이 감히 서연 낭자를 속이고 장터 바닥에 내동댕이 쳤단 말인가? 내 이놈을 그냥 둘 수 없지. 그날 오후 민호는 술에 취해 나오는 꿀 장수를 발견하고 조용히 그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길 저편에서 기골이 장대한 마을 장사가 아내와 함께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 기막힌 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 장사의 아내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부인, 참으로 자태가 곱구려. 저 무식해 보이는 놈보다야 내 쪽이 부인의 밤을 더 화끈하게 책임질 수 있을 텐데. 이 미쳐 죽일 놈이. 지금 내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눈에서 불을 뿜는 장사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민호는 몸을 휙 돌려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거기 서라. 잡히기만 해봐라. 민호는 일부러 속도를 조절하며 장사를 약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어슬렁거리며 걷고 있던 꿀 장수 곁을 빠르게 지나가며 외쳤습니다. 형님도 어서 도망가시오. 저 불안당 같은 놈이 날 잡아 죽이겠답니다. 나는 먼저 갈 테니 형님도 빨리 도망치시오. 그 말을 마치자마자 민호는 바람처럼 골목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뒤쫓아오던 장사는 민호가 사기꾼을 형님이라 부르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이 한패라고 오해했습니다. 장사는 도망치는 민호를 놓치자 그 분풀이를 꿀 장수에게 했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동생 놈과 짜고 내 아내를 희롱했겠다. 얌전히 훔쳐간 돈을 내놓지 못할까? 아이고. 사람 살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요. 장사는 막무가내로 꿀 장수를 두들겨 팼고 결국 꿀 장수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 행각까지 모두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민호는 장사에게서 꿀값을 받아내어 그날 밤 몰래 서연의 집마루에 돈을 놓고 갔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지혜롭게 복수해준 민호의 깊은 마음에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민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간 고마웠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이 음식은 제 마음이니 부디 받아주세요. 아닙니다. 그저 낭자께서 더는 힘든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했을 뿐입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남자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진실된 눈빛의 서연은 비로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마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법이라는 것을 증명, 때는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 밤이 깊어 이경을 막 지나는 무렵이었습니다. 35의 과부 서연은 이웃집에서 동무들과 길쌈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드는 어둠이 무서워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던 그 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고도 부러운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는 밤, 그녀의 발걸음이 이웃집 민준의 담장 앞에서 저도 모르게 멈추었습니다. 처마 밑은 고요했고 초승달만이 희미한 빛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정적을 깨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 서방님. 거기는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정말이지 허리가 끊어지겠어요. 여인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이어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부부가 정을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담장 틈새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민준과 그의 아내가 서로를 다정하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긴 아내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켰고 그 소리가 너무 커 화들짝 놀라 달아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물을 2바가지나 들이켰지만 가슴속 타오르는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등에는 식은 땀이 흘렀고 부채질을 해봐도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풀벌레 소리마저 그녀의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부러워 보이기는 처음이로구나. 이 박복한 내 인생, 내 팔자란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서연의 가슴은 용광로처럼 들끓었습니다. 16 꽃다운 나이에 시집가 보니 신랑은 겨우 13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밤만 되면 어미 치마폭을 파고들듯 그저 그녀의 치마를 베개 삼아 잠들기 바빴지요. 겨우 20살이 넘어 사내 구실을 하나 싶더니 지병으로 얻은 잔기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정 한 번 나눠보지 못하고 신랑은 황망히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청산과부가 된 서연은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데에만 매달렸고 두 분마저 돌아가신 지난해부터 이 넓은 집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 팔자를 한탄하고 있자니 닭장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빛 아래 동네 젊은이들이 담을 넘어 닭을 훔쳐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런. 얘야, 이 도둑놈들아. 거기 서지 못해. 서연은 문을 박차고 나가려다 주저앉았습니다. 에휴, 아니지. 이 밤에 소리쳐봐야 과부가 드세다고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나 오르내리겠지. 모르는 척하는 편이 낫겠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과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이튿날 서연은 곱게 접어둔 천을 들고 저작거리 끝에 사는 중매쟁이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저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저를 과부라고 무시하며 닭도 훔쳐가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뜬 것이 제 탓입니까? 홀로 된 것이 그리 큰 흉입니까?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아이고, 서연아 씨. 어쩜 이리 늦게 찾아왔는가? 원래 안방에 사내가 없으면 얕보는 법이지. 듬직한 사내 하나가 떡 버티고 있어야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법이야. 마침 며칠 전에 초로의 서생 하나가 조용한 재취자리를 찾는다며 기별을 넣었지. 중매쟁이의 말에 서연은 두 볼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그 사내분께 어울리기나 하겠어요. 정신 차려. 아씨가 어디가 어때서? 아직 맵시가 살아있고 눈빛도 초롱초롱한데. 그 서생이야말로 자네한테 딱 맞는다니까. 그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일주일 후 서연은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서생과 간소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조촐한 혼례를 마친 뒤 서연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단 이불을 꺼냈습니다. 몸을 씻고 머리를 곱게 빗은 서연은 사내와 나란히 안방에 누웠습니다. 서방님. 그럼 이제 우리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대에 부푼 얼굴로 말하는 서연을 흘긋 쳐다본 서생은 어쩐 일인지 헛기침만 하며 얌전을 떨었습니다. 밤은 깊어가도 사내의 손끝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밤을 그냥 이렇게 넘기실 겁니까? 뭐니 해도 우리의 첫날 밤인데 제가 조금 서운하지요. 내 몸이 사실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오. 폐를 끼치긴 싫습니다. 패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서로 처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니 어서. 서연이 서생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이게 또 무슨 변고란 말입니까? 이 서생은 사내 구실을 못하는 몸이었던 것입니다. 무안해진 서생은 그대로 등을 돌려 잠을 청했고 서연은 텅 빈 이부자리에서 허탈한 눈빛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녀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다시 중매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한창 세대 기본 내고 있어야 할 사람이 어쩐 일이야. 얼굴이 왜 그리 죽상인가? 어르신. 부부로 산다는 것이 밤마다 말없이 등을 돌리고 잠드는 것을 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짜 부부 아니던가요? 나 원참. 허우대는 멀쩡하더니 속이 고장난 양반이었구먼. 내 미안하게 되었네. 이건 아니 될 말이지. 결국 혼인은 무효가 되었고 하룻밤 만에 파혼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서연의 처지는 더욱 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가난하지만 성실한 농사꾼 강민호는 오래전부터 같은 마을에 사는 서연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기를 훌쩍 넘긴 노총각으로 가진 것 없고 외모도 보잘것없어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리 고운 여인을 평생의 반려로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허나 내게 그런 복이 있을 리 없지? 꿈같은 이야기로구나. 하루는 민호가 장터에서 동료 농사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서연의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여. 서연 낭자만큼 얼굴 곱고 손재주 좋고 생활력 강한 여인이 또 어디 있단 말이오. 이복의 민호. 자네가 어찌 그리 과부 사정에 밝은가. 그리 좋으면 차라리 장가를 들게나. 에이. 서연 낭자 같은 분은 나 같은 놈에게는 그저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지. 바라볼 수는 있지만 가질 수는 없는. 그러던 중 민호는 서연이 서생과 파혼한 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저런. 저 망할 사람들이 또 입을 함부로 놀리는구나.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지?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을 보여야겠다. 하지만 용기를 내 다가간 민호에게 서연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저는 이제 다 포기하고 살랍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지긋지긋해요. 저를 좀 내버려 두시오. 민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을 바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녀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한밤중 서연의 집담을 넘어 닭을 훔치려던 도둑들을 민호가 붙잡아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놈들. 감히 네 집인 줄 알고 함부로 들어온 것이냐. 다음부터 한 번만 더 이 집 담을 넘으면 그땐 내 쇠스랑으로 혼쭐을 내줄 테다. 추운 겨울, 서연이 몸져 누웠다는 소식을 들은 민호는 장터로 달려가 가장 좋은 겨울배를 샀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서연의 집 대문 앞에 배 한아름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기운을 차린 서연이 장터에 나와 지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민호가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말도 마시오. 죽다 살았지 뭐요. 헌데 누가 고맙게도 대문 앞에 겨울배를 놓고 갔지 뭡니까? 그 덕에 살았지요.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그 모습을 본 민호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이듬해 봄, 서연이 산에서 고사리를 꺾고 있을 때 민호가 휘파람을 불며 나타났습니다. 어이쿠, 누가 이리 새벽부터 산을 올랐나 했더니 서연 낭자 아니시오. 올해 고사리는 맛이 어떻소? 서연은 짐짓 못 들은 척 허리를 더 숙였습니다. 이 고사리라는 놈이 제철에 먹으면 맛이 아주 그만이지. 내가 또 고사리 나물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내가 먹으려고 캐는 것이니 당신이 먹을 고사리는 직접 캐시던가. 그만하시오. 어찌 그리 눈치가 없소. 나는 이제 사내에 대한 풍문이라면 지긋지긋하단 말이오. 아니, 그것. 나는 그저 낭자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 동정 어린 친절은 싫습니다. 그런 식으로 옆에서 얼쩡거리면 오히려 사람 망신만 시키는 거 모르시오. 서연은 몸을 획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민호는 그 차가운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몸살 기운이 심해진 서연은 배숙이라도 해 먹으려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꿀 장수에게 큰돈을 주고 지리산 토종꿀이라는 것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진짜 꿀은 위에 얇게 덮여 있었고 그 밑은 전부 값싼 조청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 비싼 값을 치렀는데 이 인간이 나에게 사기를 쳤단 말이야. 서연은 분노하여 다시 장터로 달려갔지만 꿀 장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장날 서연은 마침내 주막에서 나오는 꿀 장수를 발견했습니다. 여보시오. 지난번에 내게 판 꿀, 가짜지요? 이게 전부 조청이지 않소. 내 돈 어서 돌려주시오. 어이, 취한다. 내가 당신한테 꿀을 팔았다고.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사기꾼이 어깨를 밀치자 서연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못 보내요. 같이 관하로 갑시다. 당신이 가짜 꿀을 판 사기꾼이라고 동네방네 소리치기 전에. 진짜 귀찮게 구는구먼. 이래서 계집은 상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과 함께 사기꾼은 발로 꿀단지를 걷어찼습니다. 항아리는 산산조각 났고 서연은 충격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사기꾼은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고 서연은 분함과 창피함에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민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그 왈패 놈이 감히 서연 낭자를 속이고 장터 바닥에 내동댕이 쳤단 말인가? 내 이놈을 그냥 둘 수 없지. 그날 오후 민호는 술에 취해 나오는 꿀 장수를 발견하고 조용히 그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길 저편에서 기골이 장대한 마을 장사가 아내와 함께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 기막힌 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 장사의 아내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부인, 참으로 자태가 곱구려. 저 무식해 보이는 놈보다야 내 쪽이 부인의 밤을 더 화끈하게 책임질 수 있을 텐데. 이 미쳐 죽일 놈이. 지금 내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눈에서 불을 뿜는 장사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민호는 몸을 휙 돌려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거기 서라. 잡히기만 해봐라. 민호는 일부러 속도를 조절하며 장사를 약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어슬렁거리며 걷고 있던 꿀 장수 곁을 빠르게 지나가며 외쳤습니다. 형님. 형님도 어서 도망가시오. 저 불안당 같은 놈이 날 잡아 죽이겠답니다. 나는 먼저 갈 테니 형님도 빨리 도망치시오. 그 말을 마치자마자 민호는 바람처럼 골목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뒤쫓아오던 장사는 민호가 사기꾼을 형님이라 부르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이 한패라고 오해했습니다. 장사는 도망치는 민호를 놓치자 그 분풀이를 꿀 장수에게 했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동생 놈과 짜고 내 아내를 희롱했겠다. 얌전히 훔쳐간 돈을 내놓지 못할까? 아이고. 사람 살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요. 장사는 막무가내로 꿀 장수를 두들겨 팼고 결국 꿀 장수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 행각까지 모두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민호는 장사에게서 꿀값을 받아내어 그날 밤 몰래 서연의 집마루에 돈을 놓고 갔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지혜롭게 복수해준 민호의 깊은 마음에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민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간 고마웠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이 음식은 제 마음이니 부디 받아주세요. 아닙니다. 그저 낭자께서 더는 힘든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했을 뿐입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남자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진실된 눈빛의 서연은 비로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마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법이라는 것을 증명, 때는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 밤이 깊어 이경을 막 지나는 무렵이었습니다. 35의 과부 서연은 이웃집에서 동무들과 길쌈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드는 어둠이 무서워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던 그 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고도 부러운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는 밤, 그녀의 발걸음이 이웃집 민준의 담장 앞에서 저도 모르게 멈추었습니다. 처마 밑은 고요했고 초승달만이 희미한 빛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정적을 깨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 서방님. 거기는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정말이지 허리가 끊어지겠어요. 여인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이어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부부가 정을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담장 틈새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민준과 그의 아내가 서로를 다정하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긴 아내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켰고 그 소리가 너무 커 화들짝 놀라 달아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물을 2바가지나 들이켰지만 가슴속 타오르는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부채질을 해봐도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풀벌레 소리마저 그녀의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부러워 보이기는 처음이로구나. 이 박복한 내 인생, 내 팔자란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서연의 가슴은 용광로처럼 들끓었습니다. 16 꽃다운 나이에 시집가 보니 신랑은 겨우 13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밤만 되면 어미 치마폭을 파고들듯 그저 그녀의 치마를 베개 삼아 잠들기 바빴지요. 겨우 20살이 넘어 사내 구실을 하나 싶더니 지병으로 얻은 잔기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정 한 번 나눠보지 못하고 신랑은 황망히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청산과부가 된 서연은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데에만 매달렸고 두 분마저 돌아가신 지난해부터 이 넓은 집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 팔자를 한탄하고 있자니 닭장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빛 아래 동네 젊은이들이 담을 넘어 닭을 훔쳐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런. 얘야, 이 도둑놈들아. 거기 서지 못해. 서연은 문을 박차고 나가려다 주저앉았습니다. 에휴, 아니지. 이 밤에 소리쳐봐야 과부가 드세다고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나 오르내리겠지. 모르는 척하는 편이 낫겠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과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이튿날 서연은 곱게 접어둔 천을 들고 저작거리 끝에 사는 중매쟁이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저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저를 과부라고 무시하며 닭도 훔쳐가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뜬 것이 제 탓입니까? 홀로 된 것이 그리 큰 흉입니까?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아이고, 서연아 씨. 어쩜 이리 늦게 찾아왔는가? 원래 안방에 사내가 없으면 얕보는 법이지. 듬직한 사내 하나가 떡 버티고 있어야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법이야. 마침 며칠 전에 초로의 서생 하나가 조용한 재취자리를 찾는다며 기별을 넣었지. 중매쟁이의 말에 서연은 두 볼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그 사내분께 어울리기나 하겠어요. 정신 차려. 아씨가 어디가 어때서? 아직 맵시가 살아있고 눈빛도 초롱초롱한데. 그 서생이야말로 자네한테 딱 맞는다니까. 그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일주일 후 서연은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서생과 간소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조촐한 혼례를 마친 뒤 서연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단 이불을 꺼냈습니다. 몸을 씻고 머리를 곱게 빗은 서연은 사내와 나란히 안방에 누웠습니다. 서방님. 그럼 이제 우리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대에 부푼 얼굴로 말하는 서연을 흘긋 쳐다본 서생은 어쩐 일인지 헛기침만 하며 얌전을 떨었습니다. 밤은 깊어가도 사내의 손끝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밤을 그냥 이렇게 넘기실 겁니까? 뭐니 해도 우리의 첫날 밤인데 제가 조금 서운하지요. 내 몸이 사실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오. 폐를 끼치긴 싫습니다. 패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서로 처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니어서. 서연이 서생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이게 또 무슨 변고란 말입니까? 이 서생은 사내 구실을 못하는 몸이었던 것입니다. 무안해진 서생은 그대로 등을 돌려 잠을 청했고 서연은 텅 빈 이부자리에서 허탈한 눈빛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녀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다시 중매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한창 세댁 기본 내고 있어야 할 사람이 어쩐 일이야. 얼굴이 왜 그리 죽상인가? 어르신. 부부로 산다는 것이 밤마다 말없이 등을 돌리고 잠드는 것을 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짜 부부 아니던가요? 나 원참. 허우대는 멀쩡하더니 속이 고장난 양반이었구먼. 내 미안하게 되었네. 이건 아니 될 말이지. 결국 혼인은 무효가 되었고 하룻밤 만에 파혼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서연의 처지는 더욱 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가난하지만 성실한 농사꾼 강민호는 오래전부터 같은 마을에 사는 서연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기를 훌쩍 넘긴 노총각으로 가진 것 없고 외모도 보잘것없어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리 고운 여인을 평생의 반려로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허나 내게 그런 복이 있을 리 없지? 꿈같은 이야기로구나. 하루는 민호가 장터에서 동료 농사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서연의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여. 서연 낭자만큼 얼굴 곱고 손재주 좋고 생활력 강한 여인이 또 어디 있단 말이오. 이복의 민호. 자네가 어찌 그리 과부 사정에 밝은가. 그리 좋으면 차라리 장가를 들게나. 에이. 서연 낭자 같은 분은 나 같은 놈에게는 그저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지. 바라볼 수는 있지만 가질 수는 없는. 그러던 중 민호는 서연이 서생과 파혼한 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저런. 저 망할 사람들이 또 입을 함부로 놀리는구나.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지?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을 보여야겠다. 하지만 용기를 내 다가간 민호에게 서연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저는 이제 다 포기하고 살랍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지긋지긋해요. 저를 좀 내버려 두시오. 민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을 바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녀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한밤중 서연의 집담을 넘어 닭을 훔치려던 도둑들을 민호가 붙잡아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놈들! 감히 네 집인 줄 알고 함부로 들어온 것이냐? 다음부터 한 번만 더 이 집 담을 넘으면 그땐 내 쇠스랑으로 혼쭐을 내줄 테다. 추운 겨울, 서연이 몸져 누웠다는 소식을 들은 민호는 장터로 달려가 가장 좋은 겨울배를 샀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서연의 집 대문 앞에 배 한아름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기운을 차린 서연이 장터에 나와 지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민호가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말도 마시오. 죽다 살았지 뭐요. 헌데 누가 고맙게도 대문 앞에 겨울배를 놓고 갔지 뭡니까? 그 덕에 살았지요.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그 모습을 본 민호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이듬해 봄, 서연이 산에서 고사리를 꺾고 있을 때 민호가 휘파람을 불며 나타났습니다. 어이쿠, 누가 이리 새벽부터 산을 올랐나 했더니 서연 낭자 아니시오. 올해 고사리는 맛이 어떻소? 서연은 짐짓 못 들은 척 허리를 더 숙였습니다. 이 고사리라는 놈이 제철에 먹으면 맛이 아주 그만이지. 내가 또 고사리 나물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내가 먹으려고 캐는 것이니 당신이 먹을 고사리는 직접 캐시던가. 그만하시오. 어찌 그리 눈치가 없소. 나는 이제 사내에 대한 풍문이라면 지긋지긋하단 말이오. 아니, 나는 그저 낭자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 동정 어린 친절은 싫습니다. 그런 식으로 옆에서 얼쩡거리면 오히려 사람 망신만 시키는 거 모르시오. 서연은 몸을 획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민호는 그 차가운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몸살 기운이 심해진 서연은 배숙이라도 해 먹으려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꿀 장수에게 큰돈을 주고 지리산 토종꿀이라는 것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진짜 꿀은 위에 얇게 덮여 있었고 그 밑은 전부 값싼 조청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 비싼 값을 치렀는데 이 인간이 나에게 사기를 쳤단 말이야. 서연은 분노하여 다시 장터로 달려갔지만 꿀 장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장날 서연은 마침내 주막에서 나오는 꿀 장수를 발견했습니다. 여보시오. 지난번에 내게 판 꿀, 가짜지요? 이게 전부 조청이지 않소. 내 돈 어서 돌려주시오. 어이, 취한다. 내가 당신한테 꿀을 팔았다고.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사기꾼이 어깨를 밀치자 서연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못 보내요. 같이 관하로 갑시다. 당신이 가짜 꿀을 판 사기꾼이라고 동네방네 소리치기 전에. 진짜 귀찮게 구는구먼. 이래서 계집은 상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과 함께 사기꾼은 발로 꿀단지를 걷어찼습니다. 항아리는 산산조각 났고 서연은 충격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사기꾼은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고 서연은 분함과 창피함에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민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그 왈패 놈이 감히 서연 낭자를 속이고 장터 바닥에 내동댕이 쳤단 말인가? 내 이놈을 그냥 둘 수 없지. 그날 오후 민호는 술에 취해 나오는 꿀 장수를 발견하고 조용히 그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길 저편에서 기골이 장대한 마을 장사가 아내와 함께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 기막힌 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 장사의 아내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부인, 참으로 자태가 곱구려. 저 무식해 보이는 놈보다야
내 쪽이 부인의 밤을 더 화끈하게 책임질 수 있을 텐데. 이 미쳐 죽일 놈이. 지금 내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눈에서 불을 뿜는 장사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민호는 몸을 휙 돌려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거기 서라. 잡히기만 해봐라. 민호는 일부러 속도를 조절하며 장사를 약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어슬렁거리며 걷고 있던 꿀 장수 곁을 빠르게 지나가며 외쳤습니다. 형님. 형님도 어서 도망가시오. 저 불안당 같은 놈이 날 잡아 죽이겠답니다. 나는 먼저 갈 테니 형님도 빨리 도망치시오. 그 말을 마치자마자 민호는 바람처럼 골목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뒤쫓아오던 장사는 민호가 사기꾼을 형님이라 부르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이 한패라고 오해했습니다. 장사는 도망치는 민호를 놓치자 그 분풀이를 꿀 장수에게 했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동생 놈과 짜고 내 아내를 희롱했겠다. 얌전히 훔쳐간 돈을 내놓지 못할까? 아이고. 사람 살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요. 장사는 막무가내로 꿀 장수를 두들겨 팼고 결국 꿀 장수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 행각까지 모두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민호는 장사에게서 꿀값을 받아내어 그날 밤 몰래 서연의 집마루에 돈을 놓고 갔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지혜롭게 복수해준 민호의 깊은 마음에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민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간 고마웠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이 음식은 제 마음이니 부디 받아주세요. 아닙니다. 그저 낭자께서 더는 힘든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했을 뿐입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남자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진실된 눈빛의 서연은 비로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마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법이라는 것을 증명, 때는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 밤이 깊어 이경을 막 지나는 무렵이었습니다. 35의 과부 서연은 이웃집에서 동무들과 길쌈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드는 어둠이 무서워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던 그 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고도 부러운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는 밤, 그녀의 발걸음이 이웃집 민준의 담장 앞에서 저도 모르게 멈추었습니다. 처마 밑은 고요했고 초승달만이 희미한 빛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정적을 깨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 서방님. 거기는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정말이지 허리가 끊어지겠어요. 여인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이어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부부가 정을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담장 틈새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민준과 그의 아내가 서로를 다정하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긴 아내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켰고 그 소리가 너무 커 화들짝 놀라 달아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물을 2바가지나 들이켰지만 가슴속 타오르는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등에는 식은 땀이 흘렀고 부채질을 해봐도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풀벌레 소리마저 그녀의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부러워 보이기는 처음이로구나. 이 박복한 내 인생, 내 팔자란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서연의 가슴은 용광로처럼 들끓었습니다. 16 꽃다운 나이에 시집가 보니 신랑은 겨우 13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밤만 되면 어미 치마폭을 파고들듯 그저 그녀의 치마를 베개 삼아 잠들기 바빴지요. 겨우 20살이 넘어 사내 구실을 하나 싶더니 지병으로 얻은 잔기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정 한 번 나눠보지 못하고 신랑은 황망히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청산과부가 된 서연은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데에만 매달렸고 두 분마저 돌아가신 지난해부터 이 넓은 집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 팔자를 한탄하고 있자니 닭장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빛 아래 동네 젊은이들이 담을 넘어 닭을 훔쳐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런. 얘야, 이 도둑놈들아. 거기 서지 못해. 서연은 문을 박차고 나가려다 주저앉았습니다. 에휴, 아니지. 이 밤에 소리쳐봐야 과부가 드세다고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나 오르내리겠지. 모르는 척하는 편이 낫겠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과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이튿날 서연은 곱게 접어둔 천을 들고 저작거리 끝에 사는 중매쟁이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저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저를 과부라고 무시하며 닭도 훔쳐가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뜬 것이 제 탓입니까? 홀로 된 것이 그리 큰 흉입니까?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아이고, 서연아 씨. 어쩜 이리 늦게 찾아왔는가? 원래 안방에 사내가 없으면 얕보는 법이지. 듬직한 사내 하나가 떡 버티고 있어야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법이야. 마침 며칠 전에 초로의 서생 하나가 조용한 재취자리를 찾는다며 기별을 넣었지. 중매쟁이의 말에 서연은 두 볼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그 사내분께 어울리기나 하겠어요. 정신 차려. 아씨가 어디가 어때서? 아직 맵시가 살아있고 눈빛도 초롱초롱한데. 그 서생이야말로 자네한테 딱 맞는다니까. 그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일주일 후 서연은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서생과 간소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조촐한 혼례를 마친 뒤 서연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단 이불을 꺼냈습니다. 몸을 씻고 머리를 곱게 빗은 서연은 사내와 나란히 안방에 누웠습니다. 서방님. 그럼 이제 우리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대에 부푼 얼굴로 말하는 서연을 흘긋 쳐다본 서생은 어쩐 일인지 헛기침만 하며 얌전을 떨었습니다. 밤은 깊어가도 사내의 손끝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밤을 그냥 이렇게 넘기실 겁니까? 뭐니 해도 우리의 첫날 밤인데 제가 조금 서운하지요. 내 몸이 사실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오. 폐를 끼치긴 싫습니다. 패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서로 처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니어서. 서연이 서생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이게 또 무슨 변고란 말입니까? 이 서생은 사내 구실을 못하는 몸이었던 것입니다. 무안해진 서생은 그대로 등을 돌려 잠을 청했고 서연은 텅 빈 이부자리에서 허탈한 눈빛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녀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다시 중매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한창 세대 기본 내고 있어야 할 사람이 어쩐 일이야. 얼굴이 왜 그리 죽상인가? 어르신. 부부로 산다는 것이 밤마다 말없이 등을 돌리고 잠드는 것을 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짜 부부 아니던가요? 나 원참. 허우대는 멀쩡하더니 속이 고장난 양반이었구먼. 내 미안하게 되었네. 이건 아니 될 말이지. 결국 혼인은 무효가 되었고 하룻밤 만에 파혼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서연의 처지는 더욱 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가난하지만 성실한 농사꾼 강민호는 오래전부터 같은 마을에 사는 서연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기를 훌쩍 넘긴 노총각으로 가진 것 없고 외모도 보잘것없어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리 고운 여인을 평생의 반려로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허나 내게 그런 복이 있을 리 없지? 꿈같은 이야기로구나. 하루는 민호가 장터에서 동료 농사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서연의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여.
서연 낭자만큼 얼굴 곱고 손재주 좋고 생활력 강한 여인이 또 어디 있단 말이오. 허, 이복의 민호. 자네가 어찌 그리 과부 사정에 밝은가. 그리 좋으면 차라리 장가를 들게나. 에이, 서연 낭자 같은 분은 나 같은 놈에게는 그저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지. 바라볼 수는 있지만 가질 수는 없는. 그러던 중 민호는 서연이 서생과 파혼한 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저런. 저 망할 사람들이 또 입을 함부로 놀리는구나.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지?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을 보여야겠다. 하지만 용기를 내 다가간 민호에게 서연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저는 이제 다 포기하고 살랍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지긋지긋해요. 저를 좀 내버려 두시오. 민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을 바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녀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한밤중 서연의 집담을 넘어 닭을 훔치려던 도둑들을 민호가 붙잡아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놈들. 감히 네 집인 줄 알고 함부로 들어온 것이냐. 다음부터 한 번만 더 이 집 담을 넘으면 그땐 내 쇠스랑으로 혼쭐을 내줄 테다. 추운 겨울, 서연이 몸져 누웠다는 소식을 들은 민호는 장터로 달려가 가장 좋은 겨울배를 샀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서연의 집 대문 앞에 배 한아름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기운을 차린 서연이 장터에 나와 지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민호가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말도 마시오. 죽다 살았지 뭐요. 헌데 누가 고맙게도 대문 앞에 겨울배를 놓고 갔지 뭡니까? 그 덕에 살았지요.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그 모습을 본 민호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이듬해 봄, 서연이 산에서 고사리를 꺾고 있을 때 민호가 휘파람을 불며 나타났습니다. 어이쿠, 누가 이리 새벽부터 산을 올랐나 했더니 서연 낭자 아니시오. 올해 고사리는 맛이 어떻소? 서연은 짐짓 못 들은 척 허리를 더 숙였습니다. 이 고사리라는 놈이 제철에 먹으면 맛이 아주 그만이지. 내가 또 고사리 나물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내가 먹으려고 캐는 것이니 당신이 먹을 고사리는 직접 캐시던가. 그만하시오. 어찌 그리 눈치가 없소. 나는 이제 사내에 대한 풍문이라면 지긋지긋하단 말이오. 아니, 그것. 나는 그저 낭자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 동정 어린 친절은 싫습니다. 그런 식으로 옆에서 얼쩡거리면 오히려 사람 망신만 시키는 거 모르시오. 서연은 몸을 획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민호는 그 차가운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몸살 기운이 심해진 서연은 배숙이라도 해먹으려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꿀 장수에게 큰돈을 주고 지리산 토종꿀이라는 것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진짜 꿀은 위에 얇게 덮여 있었고 그 밑은 전부 값싼 조청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 비싼 값을 치렀는데 이 인간이 나에게 사기를 쳤단 말이야. 서연은 분노하여 다시 장터로 달려갔지만 꿀 장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장날 서연은 마침내 주막에서 나오는 꿀 장수를 발견했습니다. 여보시오. 지난번에 내게 판 꿀, 가짜지요? 이게 전부 조청이지 않소. 내 돈 어서 돌려주시오. 어이, 취한다. 내가 당신한테 꿀을 팔았다고.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사기꾼이 어깨를 밀치자 서연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못 보내요. 같이 관하로 갑시다. 당신이 가짜 꿀을 판 사기꾼이라고 동네방네 소리치기 전에. 진짜 귀찮게 구는구먼. 이래서 계집은 상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과 함께 사기꾼은 발로 꿀단지를 걷어찼습니다. 항아리는 산산조각 났고
서연은 충격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사기꾼은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고 서연은 분함과 창피함에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